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8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지금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판택텐 체계 때문에 뒤에 일어날 강론적인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뽑아서 앞에 총론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부도 해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니까 뒤에 것도 모르는데 앞에 걸 알 리도 없고, 그 다음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정상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 문제가 있는 거, 그걸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렵고, 나중에 이제 강론 쪽에 들어가면은 매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매매의 정상적인 효과가 어떤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할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알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일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우리가 앞에서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의자의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면의 실제 의사의 외부적 표현 과정, 그것을 간단하게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라 하는 법률 요건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표시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비진이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했고, 비진이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 이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착오 때문에 행해지는 의사표시를 공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요 착오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의사와 표시의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일단은 변론으로 하고, 요 의사결정에 다른 사람의 사기 강박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행위로 나아간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기 때문에 행해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 때문에 행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공부하실 것인데, 착오와 사기를 또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빠듯할 수는 있는데 이번 시간에, 그래서 항상 바쁘죠. 민법 총칙할 때는 참 할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민법 총칙과 관련된 것들은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바쁘긴 한데, 일단 요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들은 일단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점까지는 요 세 가지가 공통되는데,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는 그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이었고,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의사 표시를 할 때 상대방과 통정 짜고 통모하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었고, 이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불일치를 표의자조차 착오에 빠져서 이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경우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요 요건이 구비가 됐을 때 요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 민법 교과서 보면은 이쪽 부분에 목차를 잘못 따라난 것들이 중개사 책에, 내 책 빼고는 거의 다 목차 잘못 따라놨어요. 무작정 뺏기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보면은 본인이 나중에 또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요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그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 내가 오늘 갑자기 자장면을 그려 먹고 싶어요. 자장면이 맞아, 짜장면이 맞아 이거. 하여튼 자장면을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슈퍼에 가서 짜장면 사러 왔는데 사람이 깜빡 의문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딴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딴소리. 그래서 자장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아이씨 라면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라면 하나 주세요. 머릿속에는 짜장면이 들어있어도 그 불일치를 자기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멍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면 하나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슈퍼 아저씨는 저 사람이 오늘도 라면 끓여 먹을 모양이네. 그래 라면 주면은 그 봉지에 담아주면은 당연히 머릿속에는 짜장면이 들어있지만 자기가 헛말을 한 건 줄도 모르고 담아주면은 계산하고 들고 오겠지.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끄집어내 보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짜장면이 아니고 라면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게 체결된 거라고. 일단은 유효하게 체결된 거라고. 통정 허위 표시를 놓고 보면은 내가 이 건물을 너에게 줄 생각이 없고 그냥 유치한 예를 들죠. 유치한 예를.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큰 맘 먹고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큰 맘 먹고 샀으니까 크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지. 372호 자전거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요걸 집에 딱 들고 들어가면은 집사람한테 쫓겨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옆에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큰 맘 먹고 자전거 하나 샀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거 들고 들어가면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너 집에 좀 세워놓자. 우리 집 사람이 와서 물으면은 너 거라고 대답해라. 분명히 내 건데 너 건 채 좀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 아닌데 저놈 편의를 봐가지고 내 건 채 좀 해주겠다. 그래 너 건 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경우에는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고 상대방과 통정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건 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집 안에 이 자전거를 갖다 두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지. 왜냐하면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법에서 이거 무효로 한다라고 해 두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소유물인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계약서를 그래 썼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계약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소유자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경우에는 요 사람 쪽은 진위와 표시가 일치해. 요 사람 쪽만 자기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거래계에서 이쪽 표의자가 보호되어야 될까? 아니면은 이쪽 상대방이 보호되어야 될까? 거래계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법도 거기에 맞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신 못 차리는 저놈을 왜 보호해줘? 정신 차리도 보호받을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라면 매매 계약으로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일단은 유효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착오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옛날에는 이 유형과 관련되는 것들도 시험에 나오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표시상의 착오. 그다음에 이 표시상의 착오와 관련돼서 표시기관의 착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뭐 계산 착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법률의 착오. 본론은 이겁니다. 본론은 이건데 시험이 요것만 내면 낼 게 없잖아. 그래서 주변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 표시상의 착오다라고 하는 것은 표시 행위를 잘못한 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것이 전형적인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그냥 A가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 하죠. A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요게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 광고하기를 동그라미 하나 빠뜨려 가지고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광고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 이런 경우가 일어나 가지고 일본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이 100만 엔 하는데 100만 엔 하는데 이게 워드를 잘못 쳐가지고 1만 엔으로 매도 청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실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뭐 잘못 들어가면은 빨간불이 뜨고 막 일한다는데 컴퓨터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광고들이 막 뜨고 이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표 눌러가지고 꺼지게 만들어요. 그건 줄 알고 꺼지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매도 청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100만 원이 하는 거니까 이게 1만 원에 나왔으니까 다 산 거죠. 수백억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일본 애들이 그래도 뭐 정신 상태가 좋은가 모르겠는데 이걸 100만 엔짜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1만 엔에 산 그 사람들이 그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문제 안 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끝까지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법 교과서에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는 안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거. 안 일어날 일 갖다가 뭐한다고 공부를 해. 얼마든지 깜빡하면은 당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맨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맨날 깨어 있기가 쉽지는 않죠. 뭐 하다 못해 뭐 내도 여러 번 했지 여러 번. 새벽에 버스 타러 갔는데 옛날에 뭐 30분을 타야 되는데 넉 타고 가다 보면은 딴 길로 가고 있어. 버스는 무슨 일이 바뀌었는갑다. 내 목적지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은 30분이 아니고 300번 타고 있어.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저 물건은 평소에 내가 100만 원이라도 살 건데 10만 원에 판다니까 10만 원이면 당연히 사야지. 그러면 10만 원짜리로 일단은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시 행위를 잘못한 경우를 표시상의 착오라 이야기합니다. 내용상의 착오라는 것은 내용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100달러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파운드가 요새 가치가 높을 거니까 파운드라지. 100파운드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어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운드나 달러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00파운드에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요새 달러 하니까 그냥 같은 거겠지 하고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00달러 괜찮지. 100달러에 사지 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래 100달러에 산다면은 내가 판다면 내가 사겠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은 100달러짜리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래 잘못 생각한 거고 실제로는 달러와 파운드는 가치가 다른 거라는 거지. 그 불일치를 자기가 의미, 내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경우를 내용상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달러, 파운드 요걸 가지고 예를 살짝 바꾸면은 A라는 사람이 자기가 100파운드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하고도 거래를 하고 미국 사람하고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는 100파운드를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100달러라고 쓰여졌고 나중에 계약서 찾아보니까 100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그러니까는 파운드, 달러 이런 예를 배우지 말고 상황을 알고 그 의미,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 쉬운 것 같으면은 다들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실 건데 민법만 아니면 합격할 거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그만큼. 근데 사고 체계만 법적으로 살짝 바꾸면은 민법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약간 딴소리를 하고 갈까요? 약간 딴소리를. 참 기초부터 끝까지 다 가야 되니까 무지가 한데 내가 34살 때까지 사법시험 공부를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지 뭐. 아무것도. 운전면허증도 안 땄지 뭐. 이거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뭐 나이가 먹든지 말든지 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여튼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이비에 빠져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이비에 빠지면은 자기가 못 그만둔다는 거지. 자기가 그만둘 수 있으면 그건 사이비가 아닌데 자기가 못 그만두면 그건 사이비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그만두보자. 옛날에는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한번 그만두보자. 이거 못 그만두면 이거 병이다 이거. 그래서 딱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만두기로. 그럼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 광고를 언제 봤냐면 한참 옛날 전에 대학 다닐 때 버스 안에서 봤는데 버스 안에서 광고를 봤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넘어온 거고 뭐 1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이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이 학원가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까지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다른 거 신경 전혀 안 썼어.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애 같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공부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세상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중개사 자격증을 딱 따려고 보니까 시험 과목을 보니까 학개론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있고 민법이라는 게 있고 요게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 보니까 중개사법 및 실무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원서 접수를 시켜놓고 시험을 치러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시험을 치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법시험을 10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이 시험 치러가 떨어지면 나는 죽어야 돼. 남들이 볼 때. 실제로 이 시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들은 지금 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셨을 건데 초등학교 산수, 요새는 초등학교도 산수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학 시험 치면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내하고 내기 할까요? 100점 맞는가? 60점? 내기 할까요? 50점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한 거라고 해서 지금 100점 맞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 공부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할 거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물론 옛날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빨리 그걸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공부 잘했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몸을 잘 움직였어. 근데 어느 날 다쳤어. 그래가지고 다시 물리치료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회복되고 나면 원래만큼 갈지는 몰라도 회복되는 과정은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이 태어나가지고 걷기까지 기간보다는 짧을 거라고. 물론 그 사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아예 안 될 수도 있지만 공부할 때 마인드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공부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고 강력한 의지.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개쪽팔 것 같아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2주일을 나눠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2주일 나눠고. 그럼 2주일 나눠고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을 100점을 맞는다. 절대평가 60점이니까 민법을 100점 맞는다. 그럼 나는 학교를 무시한다. 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한테 맞는 거고 본인한테 맞는 계획을 맞추라는 거지. 본인한테. 우리 학개론 선생님, 고용근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것만 따라가면 학개론 점수 나옵니다. 딴 거 보지 말고 한 개라도 똑바로 하시라고. 이 책 저 책 잡아다니지 말고 요 책이라도 좀 똑바로 보시라고. 한 건이라도. 대한민국 공인중개사용 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이것보다 나은 책 없어. 내 목숨을 걸고 담보를 해. 한 개라도 똑바로 보시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100점 맞을 거니까 나는 내 상태를 보고 점검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학개론은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40점만 맞으면 되는데 40점만. 이 40점을 맞추려 하면은
40문제 중에서 16개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16개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 알아야 될 게 몇 개냐? 산수로 계산해 보니까 12개 정도면 되겠더라고. 12개. 그럼 40개 중에서 내가 12개만 맞추면은 꽈락을 면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딱 보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천하에 없어도 12개는 맞춰야 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리까리한 거는 모르는 거고 정확하게 답이 맞는 거. 그거 12개만 딱 고르는 거지. 골라보니까 그때 12개가 넘었어요. 나머지는 고민 안 해. 전부 한 줄로 쫙 치는 거죠. 그날 아침에 갈 때 5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끝번이 뭐지 이거 좀 고민을 하고 오늘 탄 택시가 끝번호가 뭐였더라 이거 고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모르는 거는 전부 3번 딱 치면은 딱 12개만 골라놓고 나머지는 전부 3번만 치는 거지. 그러면은 28개 중에서 3번이 답일 확률이 5개 중에 1개니까 5개는 넘는다는 거지. 5개 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미 12개는 정확하게 맞춰놨으니까 4개만 더 맞추면 돼. 근데 이게 확률상 잘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12개 고른 거 중에서 정답 1번으로 된 게 1개도 없었으면은 무조건 5개를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돼야 돼. 시간이. 20분 만에 100점을 맞고 민법은 20분 만에 100점을 맞고 나머지는 학계론에 투자를 하는데 정확하게 답을 딱 골라내고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1번짜리 답이 몇 개, 2번짜리 답이 몇 개 딱 해가지고 확률 계산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게 정말 재수 좋으면은 12개밖에 모르지만 20개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학계론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 안 했겠어요? 미쳤어요. 내한테는 1차 과목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럼 2차를 딱 보니까 법은 좀 알겠다는 거지. 법. 근데 법대에 다닐 때 세법을 공부해 봤는데 무늬만 법이지 이거 돌아버리겠더라고 이거. 더하기 빼기 나오고 뭐 숫자 나오면 우리가 머리가 딱 하니까. 그래서 이건 법 아니다. 공법 법이지. 그러면 내가 법대를 나오고 사시 공부를 몇 년 했는데 물론 시험 과목하고는 시험 과목, 이 시험 과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거 잘한다고 해서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법연수원 가가지고 변호사들 잡고 중개사 시험 치라 해보지. 다 떨어지겠지 뭐. 로스쿨 나오는 애들 잡고 중개사 시험 치라 해보지. 다 떨어지겠지 뭐. 주가 뭐라고 합격할 건데. 과목이 다른데 물론 그 애들이 공부를 하면은 빨리 접근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 차이일 뿐이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공부를 처음 출발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나 로스쿨 다니는 애들이나 로스쿨 졸업했는 애들이나 사법연수원 다니는 애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좀 더 심하게 판사나 검사나 똑같아. 물론 그 아들은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빨리 접근할 수는 있을 거라고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생각했지. 내가 법은 좀 아는데 실무는 전혀 몰라. 그래서 그냥 딱 반타작 해가지고 요거 50점. 요거 전혀 모르고 저거 좀 아니까 요것도 50점. 이건 법이잖아. 법. 80점 넘겨야지. 요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딱 한 번을 보고 작전을 바꿨어. 그 중개사법도 법이 맞는데 이 실무가 민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90점 이상 받는다. 세법 깡그리 포기한다.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 선생님 세법 선생님 이태호 선생님인데 그분 따라가면은 다 맞춰 이거. 나는 여기까지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에 더하기 빼기도 안 해봤어. 더하기 빼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한테 맞는 작전이라 했습니다. 본인은 본인을 점검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작전을 딱 세우고 그 작전대로 하시라고. 시험은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객관식은 작전입니다. 그 공시법, 이 등기 공부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등기는 민법이라. 원래 법대에서 부동산 등기법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리큘럼이 마련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민법에서 배우세요. 민법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공시법 안에 지적법도 있고 등기법도 있는데
지적법이 조문 몇 개 돼도 안 해. 이건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다 맞추면은 요거는 또 한 줄로 세우면 돼. 한 줄로 세우면. 그러면 이거 6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법은 과락만 면하면 되잖아, 이거. 그럼 학교론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12개만 되면 된다. 그럼 기출문제 잡고 12개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법을 오래 하다 보면은 법적인 마인드가 내라면은 법을 이렇게 제정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본인들이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법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런 법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건 거의 적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 시험은 내가 사법시험 공부하고 처음 세상에 나와가지고 딴 자격증인데 2주일 만에 합격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구태에 왜 하냐고요. 민법만 잘하면은 2주일 만에 된다. 그럼 또 그 민법이 그런가? 요 근래에 또 얼마 전에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듣기 싫으시면 요 부분을 넘기시고. 그런데 요거는 중개사 시험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험하고 관계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좀 하더라도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택관리사를 땄는데, 그러니까 넌 34살까지 공부하고 딱 그만 딱 치우고 이제 중개사를 딱 따고, 그래가지고 따는 김에 요것도 따놓자. 요것도. 근데 이거는 회계가 들어있더라고. 정말 회계하게. 여기 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더하기 빼기도 안 해봤는데 회계를 어떻게 해, 회계를.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는 요 회계 때문에 2달이 걸렸어. 2달이. 이것도 민법과 관련되는 과목은 내가 100점 맞을 거니까 요것만 넘어가면은 나머지는 뭐 짤짤하게 외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2달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격증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볼펜만 들고 가지고 합격했고, 거기는 법학개론이 시험 과목이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법무사 시험을 치러 한번 가봤는데, 노무사 시험을 치러 한번 가봤지.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인데 1차 객관식, 여기에도 민법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민법을 100점 맞으니까 여기는 경영학 이런 게 있어가지고 1차는 한 달쯤 하면 되더라고요. 이거. 그 민법 과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무사를 한번 치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1차 과목이 8과목. 8과목 중에 이제 민법이 이제 한 과목 들어있는데, 이거는 내가 학원 수업을 4일 하면서, 민법은 학원 수업을 4일 하면 보강까지 들어가니까 5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5일 수업을 하면서 법무사 1차 공부를 6개월 나눠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여튼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가 안 돼가지고 다시 1차 시험을 치는 데는 2달만 하면 되더라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이제 요거 행정사 시험을 치는데, 요거는 1차 과목을 보니까 민법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민법 총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그 행정법이 들어있고 행정법이 들어있고 행정학이 들어있고, 그 2차 과목에 계약법이 들어있고,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뭐 사무관리 뭐 이래가지고 이 세 과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 2차 시험 치던 중에 이틀 시간을 내가지고 민법 아예 볼 필요 없고, 나한테는 이거 공부하는데 뭐 저거 볼 것 같으면 뭐 죽어야지 뭐. 이틀 시간 내가지고 요거 하루. 근데 결국에는 이걸 문제집만 2번씩 보고 들어갔어요. 이거 100점 나오니까 그냥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행정사 1차는 2일 만에 합격을 했고, 요거는 계약법 민법 부분 중에서 계약법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주관식은 100점이 없습니다. 주관식은 만점이 70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요 과목 좀 하고 하는 거 해가지고 이거는 공부 안 하는 거고 나한테 요거는 5일 해가지고 2차를 합격을 했어요. 지금 뭐 이야기 하냐면은 대한민국에 민법 과목이 들어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중개사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눈만 좀 돌리면은 쉽게 딸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법이 중요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 때 어렵다고 한숨 쉬지 말고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한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개사 공부 첫 해에 딱 공부 시작해가지고 첫 해에 합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좀 이상하게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는 그 사람 이야기 듣지 말라고 떨어지는 방법밖에 더 가르치겠어.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는 방법밖에 몰라. 떨어지는 방법이 어떤가 알고 싶으면 떨어지 보면 돼. 근데 합격해 본 사람은 떨어지는 방법을 몰라. 단번에 합격한 사람은 단번에 합격했는데 뭘 떨어지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 할 때 이빨 딱 깨물고 정상적으로 딱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첫 해 떨어지면은 다음에 또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거. 한번 패턴을 잘못 잡으면은 정말 바로잡기 힘듭니다.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떨어지신 분이 합격하려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은 정확하게 내가 문제점이 뭔가 그것부터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열심히 안 했던가? 열심히 안 해가 떨어진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걸로 바꾸기 정말 힘듭니다. 물론 더 문제가 되는 건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져?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지. 그럼 그 말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열심히 했다는 거지. 쓸데없는 거 열심히 했다는 거지. 기름 안 나온 자리에 백날 파봐. 기름 나오는가.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한 우물을 파라 이랬는데 물 안 나올 자리에 우물 파다가 죽습니다. 물 나올 자리에 우물 파야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시험하고 관계 있는 부분을 공부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책을 머리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되는 것은 시험지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옳나 그르나를 판단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 민법 교과서 외우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민법 교과서를 얼마나 외우고 있나? 그걸 시험 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민법 원리를 기초적인 걸 얼마만큼 알고 있나? 이것만 묻는 거라고. 기초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지 민법 교과서를 외우고 있나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을 새겨 들으시라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 문제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모든 것들은 객관식은 시험지에 다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법 원리상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게 정답으로 일치하는 그게 법적인 마인드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또 이래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처음 듣고 두 번 듣고 해야 되는데 요 내 잔소리 한 개 듣기 싫으시면 책에 딱 표시해놓고 딱 넘기면 됩니다. 처음이야 한 번 할 때는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다 들으시는 게 좋고 내 기침을 몇 번 하는가 그게 기억날 정도로 수업을 들으시면 반복을 해서 듣든 집중을 해서 듣든 그럼 무조건 합격합니다.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하더만 옛날에는 이 분필이 안 좋아가지고 막 쓰다가 보면 분필이 막 두두둑 부러져. 그 어떤 분은 하도 졸음이 오면은 이번 시간은 저 사람이 분필 몇 번 깨나 이걸 헤아리기로 한대. 그래가면서 정신을 차려가면서 그래 했는데 오늘은 저 선생 분필 10번 깼군, 20번 깼군. 그 사람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표지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를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도움될까 싶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표시기관의 착오다라는 걸 한번 볼 건데 표시기관의 착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싶어요. 100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 물건, 어떤 사람한테 B한테 100만 원에 팔겠다 하더라 전해주라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전신기사의 오전.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그래서 100만 원에 사가라고 타전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타전하면서 잘못해가지고 10만 원으로 타전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이면 내가 사야지. 그래 10만 원에 산다는 거지. 그럼 이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표시를 잘못한 것인데 요걸 표시사자라 이야기합니다. 표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 요즘은 표시사자라고 쓰는데 표시사자의 착오는 결국에 표시상의 착오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K를 통해서 내 물건 B한테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너가 좀 전해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K가 길치라 가지고 얘도 길치라 가지고 학원 찾는데 올 때마다 헤맵니다. 올 때마다. 큰일. 그래서 길치라 가지고 길을 잘못 찾아가 가지고 전혀 딴 사람 동명이인일 수 있는데 전혀 딴 사람한테 이걸 전달했다면 이 사람한테는 의사표시가 도달조차 안 했습니다. 요걸 전달기관의 착오, 전달사자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말은 이래 써놨지만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의사표시 부도달입니다. 오달이죠, 오달. 그래서 이 사람한테 대해서는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아무런 효과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전달기관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부도달이고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대리인의 착오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A라 하는 사람이 야, 내 대리인 K야. 너가 나의 대리인으로서 내 물건 100만 원에 팔아달라. 그러면 이 대리인이 A의 대리인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B한테 100만 원에 팔겠다라는 계약서를 쓰면 효과가 이렇게 기속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 대리인이 계약서를 쓰면서 100만 원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한 개 빠뜨려가지고 10만 원 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10만 원인 줄 알았으면 10만짜리 계약이 체결되고 효과가 이렇게 기속이 됩니다. 일단 원칙은 유효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착오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이게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착오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대리 쪽에 가면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내면적 이유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야 나누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어 쓰는데 실제로는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일단은 유효한데 그러면은 너무 표의자 여기서 A한테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A가 이 물건을 1000만 원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쁘게 쓰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으로 쓰여진 계약서에 100만 원에 팔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져 있다면 깜빡 실수 때문에 깜빡 착오 때문에 9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거 100만 원짜리 계약으로 유효한데 표의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일단 중요 부분의 착오라야 한다는 거. 중요 부분의 착오라야 하고. 그 다음에 표의자에게 의사 표시한 자, 표의자 여기서 A에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거. 중대한 과실 있는 자까지는 보호 안 해준다는 거. 그럼 악의는 어떻게 할 건데? 악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사람이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착오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몰랐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한주의 의무 위반일 때는 착오를 이루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착오를 이루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 중요 부분인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취소하지 않으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걸 따로 뽑아낸 이유가 우리 시험에 요것만 가지고 물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낸 겁니다. 따로 이야기한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표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 즉 표의자가 그런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즉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착오가 없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없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앞에서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구비하면 유효하게 효과가 주어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유효하려고 하면 효력 요건까지를 구비를 했어야 되는데 성립을 하면은 유효로 갈 거니까 성립 요건은 유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요 효력이 마음에 안 들면은 요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즉 무효 주장자나 취소 주장자가 효력 요건 구비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단은 성립을 했으면 유효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취소 주장자가 여기서는 당연히 표의자일 것이고 표의자가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테니스 공을 탁 받았으면 탁 쳤어요. 그럼 상대방 쪽에서 네가 취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걸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서 취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고 까짓 거 그거 뭐 외워버리지. 입증 책임과 관련되는 게 민법 교과서에 몇 개 있는데 100개, 1000개, 10,000개 헤아리지도 못해. 그걸 무슨 수로 외워? 이해를 해가지고 맞추고 아니면 차라리 버려버리지. 물론 외워지는 걸 외우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절로 외워지는 걸 외우면 돼. 근데 이걸 따로 뽑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시험장 가가지고 머리가 빙 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는 것만큼 받아들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민법은 80점, 90점, 100점까지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것저것 외우다가는 꽈락 난다는 거지. 왜냐하면 외우면 답을 잘못 고르는 쪽으로 갈 수 있어. 검증이 안 돼, 그게. 물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외우고 합격했으면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수도 있지. 간이 큰 사람이야 뭐. 아무거나 다 하지 뭐. 조폭이 어디 법을 알아서 하나. 그래서 요 요건이 구비가 돼야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 관련돼서 판단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대상과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의 동일성, 사람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성질과 관련되는 거. 일단은 사람의 동일성 여부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원칙적으로는 중요 부분 맞습니다. A가 자기 친구 K를 위해서 자기 소유 목적물 여기에 K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려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하고 원수진 P를 위한 담보권으로 도장이 찍혔으면 어떡할 건데.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뭐 집 그냥 줘도 뭐 아깝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위한 담보는 서주겠지만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신문자를 하나 주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람의 동일성 여부는 중요 부분이다라는 것. 단 현실 매매라면, 현실 매매 쉽게 이야기하면 길거리에서 물건 팔고 사는 거. 그때 내가 길거리 가다가 양말 한 킬로 살라고 집어 드니까 아줌마가 주민등록증 내보시오. 당신한테 팔아도 되는가? 내가 조사해봐야 되겠소. 이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현실 매매에서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사람의 경력과 관련되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람의 경력과 관련되는 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러 온 사람의 경력을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실제 거래계에서 이 경력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뭐 판사라는 거지, 판사. 이 판사가 물건 사러 왔는데 이쪽에서 당신 판사인가 아닌가 이거 물어봐, 안 물어봐? 내가 판사라 아니다 이거 말해, 안 해? 원래 이 거래를 할 때는 이런 경력 이런 걸 말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말할 수도 있지 뭐. 아, 내가 판사하는데 대부분에 이번에 뭐 발령이 나가지고 요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해서 판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거는. 단지 동기일 뿐이라고. 단지 동기일 뿐. 그래서 이 경력은 동기일 뿐인데 저 앞에서 동기의 불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의사표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 표시되거나 알려진 것이 반사회적이라면 동기의 불법으로서 절대적 무효 사유로 가는 것이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중요 부분과 연결되면은 착오를 유발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아파트 건축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건축 설계를 하는데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계 사무소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설계 사무실 차려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없다고 생각하겠어?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은 그거 가가지고 변호사 간판 보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거래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야, 너 변호사 자격증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거 이야기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요 경우에 아, 건축사 자격증이 있겠구나 하고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경력이라는, 즉 저 거래에 있어서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 있다는 거지. 이미 간판과 관련돼 가지고 거래계에서. 그런데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A가 취소를 주장하니까 그냥 취소당해 줬으면은 판례가 안 나왔을 건데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죠.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긴 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나오시는데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증이 없다는 거지. 대한민국 자격증이.
이 대한민국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와도 한국에서 못 써먹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개방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너가 내한테 건축사 자격증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취소 못한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그걸 조사할 의무 없다. 따라서 이때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이 설계 용역 계약 취소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것인데 칠판 지우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고 잠깐 쉬었다가 연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